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티헌터의 반응이 좋죠? 미국 등지에선 만화 서양이 강하다면서 안 좋은 평도 있지만 원작 팬층이 탄탄한 일본, 프랑스에선 상당히 호평입니다. 이유는 작품의 매력을 잘 살려냈기 때문이겠죠. 이 작품의 매력을 들여다보자면 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미녀들 그리고 사이바류라고 하는 불세출의 캐릭터 덕분이랄 수 있는데요. 실사 영화판은 다양한 미녀라는 측면은 호불호가 좀 갈렸지만 적어도 사이바류만큼은 완벽히 살려내어 많은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매력적인 작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인기작인데도 강제로 연재 종료가 되었는지 작품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조 측하사가 그린 83년작 단편인 시티헌터 XYG 84년작 단편인 시티헌터 더블 엣지가 연이어 좋은 반응을 얻자 소년전부 편집부의 편집자인 호리에 노부이코는 이를 정식으로 연재할 것을 제안하죠. 1985년 시티헌터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소년전부 편집부는 만화에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 요소를 따서놓는 걸 좋아했는데 드래곤볼에 나오는 메탈릭 중사 7권 에피소드인 위험한 나라에서 온 여자의 대사관 직원은 당시 인기 있던 코만도에서 나온 것이죠. 이후 주술 레전도 그렇듯 전부 편집부 유난히 여러 히트작에서 슬금슬금 따오는 걸 잘합니다. 하지만 시티헌터는 초반엔 인기가 없었어요. 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드래곤볼로 유명한 토리시마 편집장이 도베르만 형사를 살려낸 에피소드 기억하고 계시나요? 원래 도베르만 형사는 형사가 악당을 쏴 죽이는 이야기였는데 토리시마 씨가 여기에 드라마를 넣어서 각색을 했었죠. 그런데 악당을 쏴 죽인다는 컨셉 이걸 기획한 사람이 바로 호리에 씨였어요. 그가 도베르만 형사의 첫 편집자였던 거죠. 보통 만화 편집자는 자신의 주력 컨셉을 여러 작품에 이식합니다. 당연히 시티헌터도 이 컨셉이 그대로 들어갔죠. 다만 주인공은 형사가 아니라 전직 형사를 친구로 둔 호적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해결사였지만요. 또한 이 만화 속의 신주쿠는 총격전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그려지는데 당시 일본이 야쿠자 문제로 시끄럽긴 했어도 이 정도로 무법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도베르만 형사의 흔적이죠. 나아가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이건 원래 호조 씨의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나온 시티헌터의 파일럿 단편들은 물론 그 이전에 그렸던 단행본도 심지어 최신작인 엔젤 하트조차 폭력성과 선정성보다는 인간애를 중시한 드라마였으니까요. 즉 작품 초반이므로 편집부의 지시대로 만화를 그린 셈인데 당시 일본 만화의 검열이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사이바료는 적을 말 그대로 잔인하게 처리하였으니 시티헌터의 수위는 소년지인 소년점프에서도 상당히 높았죠. 그림이 극과체인데다 너무 훌륭해서 강조된 면도 있고요. 이래서 단행본은 잘 팔리는데 정작 잡지 앙케이트의 순위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에 호리에 씨는 작가인 호조 씨에게 벌떡 같은 개그라도 넣으라고 권유했고 호조 씨는 이를 진짜로 넣어버리죠. 이 벌떡 못골인 시티헌터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당시의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후지TV의 버라이어티 쇼인 저녁노랜 양양의 대표적인 유행어였어요. 당시 이 프로그램은 수요일에는 기운차게 일을 하자는 의미로 여성 아이돌들인 오냥코 클럽을 출연시켜서 이 여성들에게 벌떡이란 말을 하게 시켰는데 이게 당시 일본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어가 된 거죠. 당시 일본 방송의 수위를 잘 알 수 있는 기획이죠. 그 외에도 호리에 씨의 흔적은 많아요. 그가 후반의 편집을 맡은 북두의검과 같이 극호체인만 하고 도베르만 형사의 카노 조지와 같이 매그넘을 사용하며 심지어 여주인공 마키무라 카오리의 이름 카오리는 호리에 카오리 즉 호리에 씨의 딸 이름입니다. 이건 호조 씨가 딸의 출산을 축하하면서 붙인 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재료는 어수선하게나마 갖춰졌습니다. 이걸 살려내는 건 어디까지나 작가의 몫일 텐데 말이 쉽지 개그는 제일 어려운 장르인데다 하드보이드를 개그로 바꾸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죠. 그래서 작가는 조금씩 톤을 바꿔나갔어요. 적에게 가혹한 면을 버리고 따뜻하지만 고독한 천사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시티헌터는 이를 훌륭히 살려냄과 동시에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훌륭히 구축하죠. 시티헌터는 이후 사회현상이 되면서 여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단행본 2개 5천만 부라는 점프 만화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호조 작가는 어떻게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초반엔 도베르만 형사같이 하드한 작품이었던 시티헌터. 하지만 작품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격이 점점 바뀌었고 후반부가 되면 거의 성격이 다른 작품이 됩니다. 초반엔 사람들이 가치 없이 죽어나갔다면 후반엔 바주카포, 수류탄에도 사람이 죽지 않으며 사실상 죽음이 확인된 건 최종 보스인 카이바라 신뿐이죠. 료는 초반엔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3권, 4권 즈음에도 힘으로 적을 제압했지만 이후부터는 가급적 온건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카오리를 여성으로 보는 료는 어느새 카오리를 돌처럼 보는 연기를 하는 캐릭터가 되지요. 이렇게 대개조를 거쳐서 앞뒤가 안 맞음에도 이 작품이 명작으로 남은 이유는 사이바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만큼 훌륭했다는 점, 작중에서 나오는 여러 미녀들의 에피소드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료와 카오리라고 하는 두 파트너의 궁합이 좋아서 이야기의 템포가 33권까지 전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티헌터의 변신 과정에는 미녀들의 출연도 있었죠. 편집부는 카오리가 남자들에게 먹힐 캐릭터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카오리는 남자보다는 여성 팬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죠. 사실상 이 만화가 여성 팬을 끌어모은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일부 캐릭터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는데 사이코는 원래 단발성의 조역이었지만 나중엔 료의 또 다른 파트너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크게 인기를 모아서 마키무라의 전 연인이라 설정으로 이후 에피소드에도 계속 등장한다던가 극장판에서는 아예 주역급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당시 전부 편집부 참고자료가 거의 서양권의 잡지라 그랬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8등신, 대부분 9등신 이상의 미녀들이 등장하는데 덕분에 일본인의 채용에선 한참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목을 확실히 끌 수 있었죠. 이후 나온 여성 캐릭터의 채용과 비율을 결정지은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트작이니 애니메이션화는 당연하겠죠. 1987년작 애니메이션에는 꽤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1977년에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애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팡 3세 세컨드 에디션이란 작품이었는데요. 이런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애니메이션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도중에 방영이 중단되었지만 재방송, 대여 시장에서 인기가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시즌2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활시킨 겁니다. 이 시즌2는 1980년까지 무려 3년간 방영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극장판이 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시티헌터 애니에는 이 스태프들이 거의 그대로 모였고 제작은 당시 일본에선 견줄 자가 없는 최강의 제작사인 선라이즈가 맡았습니다. 이러니 화제가 안 될리야 안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상당히 히트했어요. 이건 제작사와 스텝이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오렌지로드의 시간대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만 원작의 턴과는 상당히 다른 면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원작의 초반 4권까지가 소년점프에서도 좀 위험한 수였다면 애니판은 공중파로 송출되는 TV판인지라 수위를 낮춰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끈 등의 묘사는 나오지 않으며 폭력적인 묘사 또한 순화되었습니다. 또한 스태프가 아무래도 루팡 3세의 그 사람들이야 그런지 여러 그림이라던가 오리지널 에피소드에서 루팡 3세의 흔적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작가가 이걸 아주 좋아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작가 본인이 루팡 3세의 광팬이라 캐릭터의 모티브를 여기서 따왔다고 했기 때문이죠. 사이바료는 루팡 3세에서 여자한테 절조 없는 점과 총솜씨가 판박이죠. 사이코는 미네우지코, 이쪽은 둘 다 생여우들이고요. 그리고 우미모즈는 지겐에서 따왔다고 말할 정도로 작품의 광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루팡 3세가 섞이는 건 작가에게는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오리지널 에피소드도 후반에 가면 점점 자리를 굳혀가는데요. 이유는 바로 작가인 호조 츠카사 덕분이죠. 당시 점프 애니메이션은 기획할 제작사에 다 맡기고 있었지만 호조 씨는 작품에 대한 장인 정신 탓인지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상당한 공을 들였어요. 연재 스케줄상 빠진 에피소드, 사건 등을 제공한다던가 또는 자신이 제공한 플롯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직접 체크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였죠. 호조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연재 스케줄이 바쁘지 않았다면 그림 콘티도 내가 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가 시티헌터에 가진 애정은 각별했죠. 다만 원작의 진행이 애니판보다 느렸기 때문에 결국 최종화인 의부 카이바라와의 에피소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성사된 건 연재 종료 후 32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였죠. 뭐 이렇듯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호핑이었지만 모든 게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새로 추가된 에피소드가 원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던가 매그넘에 소음기를 다는 장면이 있는 등 이상한 경우도 종종 있었죠. 여하튼 거품 경제 시절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였지만 당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지금 애니메이션보다 템포가 느리다는 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요즘 시청자들이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시티헌터, 오렌지 로드, 람마 이브넬 등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TV판이지만 그건 제가 봐서 그런 거고 요즘 분들이 보시면 또 다르니까요. 자, 이번 편에선 시티헌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후 시티헌터는 예기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고 작품의 운명이 그에 따라 바뀌게 되지요. 시티헌터가 맞이한 위기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